소녀시대 제시카의 갑작스런 퇴출 소식, 팬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제시카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제시카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수차례 논의하고 이해를 구해왔다며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멤버들에게서도 축하를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브랜드 론칭 한 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사업을 그만두던지 소녀시대를 떠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제시카는 그동안 소녀시대 활동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계약상 사업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9월 중순 소속사로부터 사업 병행을 재차 확인받았는데도 29일 일방적인 퇴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밝힌 소속사의 설명은 제시카의 주장과 다소 엇갈립니다.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올봄 제시카가 개인 사정으로 앞으로 한 장의 앨범을 끝으로 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선순위와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정확한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시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저히 팀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시카와의 결혼설로 화제가 됐던 재미교포 사업가 타일러 관은 웨이보에 제시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표 한류 스타 소녀시대가 8인 체제로 돌아선 진짜 속사정은 무엇인지 엇갈린 공방 속에 팬들의 서운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 2588 응답하라 2588. 지금까지 YTN 이브닝 뉴스 2부를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태극전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인천 시민인데요. 태국이랑 한국이랑 지금 준결승전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힘을 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좀 힘을 내서 끝까지 열심히 좀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환 선수님 지금 아시안게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고 메달에 상관없이 열심히만 하신다면 저희는 언제나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잘 하시길 바래요. 화이팅! 네, 인천 아시안게임 종합2위에 올라 있는데 우리 선수들 열정과 노력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경기 보면서 감동 이상을 전해주고 있어요. 좋은 컨디션으로 앞으로 남은 경기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3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최저임금 36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집값.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0051번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6년이니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편히 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7641번님께서는요. 집값은 서민 경제의 시작과 끝이며 국가 경제의 기본 단위입니다. 주거의 안정이야말로 국민 행복에 직결되는 것이고요. 자살률 못지않게 최고 수준의 한국 집값은 특단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 오늘의 인천 아시안게임. 네, 오늘 인천에서는 어떤 경기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평론가이시죠. 기영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12일째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시간 빨리 가네요. 네. 그런데 오늘 현재 한국 팀 성적을 종합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메달이 하나만 나왔습니다. 예. 여자 태권도 46kg급의 세계 챔피언 김소희 선수가 결승전에서 대만의 린 완딩 선수의 10대 4로 이겨서 금메달을 땄고요. 네. 57kg의 이아름, 남자 87kg의 조철호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망령 4체급이 모두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최대 7개까지 금메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결승전에 막 레슬링은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구기 종목 사상 이번 대회 처음으로 금메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여자 핸드볼 결승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습니다. 후반전 약 20분가량 지나가고 있는데 28대 14.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금메달이 결정적입니다. 네. 이번 대회 많은 금메달이 나왔습니다만 뭐 테니스 같은 종목 빼놓고 단체 구기 종목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여자 핸드볼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준결승전에서 우리가 일본에 한 골 차로 져서 동메달에 그쳤었거든요. 네. 4년 동안의 한을 오늘 경기에서 완전히 푸는 것 같습니다. 전반전을 17대 5로 크게 앞섰었습니다. 그 밖에 여자 복싱, 요트, 육상 경보 50kg에서 은메달이 3개 나왔고요. 예. 다이빙 여자 1m에서 동메달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대회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의 금메달리스트가 도핑 테스트에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메달 박탈당했죠? 예, 도핑 테스트 걸린 선수는 이제 타지키스탄의 축구 선수, 캄보디아의 정구 선수, 또 남자 역도 이라크 선수 이렇게 있었는데 네. 금메달을 박탈당한 게 처음이라는 얘기죠. 예. 말레이시아의 여자 우슈 투루 남권에서 금메달을 딴 타이 초센 선수가 도핑에 적발돼서 처음으로 금메달이 박탈됐습니다. 체중 감량계로 쓰이고 있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선수단은 불복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불복하겠다는 건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말레이시아가 우슈에서 딴 금메달이 박탈당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각 종목에서 남북 대결도 이루어졌는데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자 축구는 우리가 북한한테 1대1로 졌고 탁구도 혼합복식 세계 챔피언 김혁봉, 김정조한테 우리나라 이정우, 양하은조가 8강에서 졌거든요. 예. 김혁봉, 김정조는 세계 챔피언입니다. 혼합복식 우승한 조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은 다 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에서 한순철, 함상명, 신종훈 선수가 북한의 한상용, 권철국, 신상혁 선수를 모두 꺾고 3전 전승을 올렸고요. 유도도 정경미 선수가 78kg급 결승전에서 북한의 설경을 꺾고 우승했고 네. 김재범 선수도 박홍희 북한 선수를 꺾은 바 있고요. 체조도 도마에서 양학선이 2위, 리세강이 4위 이렇게 우리가 앞섰습니다마는 문제는 내일 축구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벌어질 남북 축구 대결 예. 여기서 패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종합 메달 레이스는 북한을 앞선다고 하더라도 예. 이 남북 축구 빅매치에서 패하게 되면은 이거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예. 문제는 내일 저녁 8시 남북 축구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 축구요. 네, 기대해봐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도로들 외곽 방면으로 이동량 꽤 많습니다. 동작대로는 사고 여파도 받고 있는데요. 이수역 부근에서 사당역 쪽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이수교차로부터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사당역까지는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과천대로 남태령 고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경문고등학교까지 쭉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양화로가 창천 삼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어렵고요. 반대쪽 합정역에서 동교동 삼거리 구간, 이어지는 신촌도 역시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신촌교차로 부근과 아현교차로 부근 각각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그 밖에 경인로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 국회대로 영등포 전화국에서 목동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200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지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네, 이 이야기가 스크린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메가폰을 잡은 이는 임순례 감독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감독의 눈으로 바라본 황우석 사건. 영화 제보자의 임순례 감독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영화 개봉을 앞두고서 바쁘시죠? 언제 개봉합니까? 내일입니까? 예, 내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10년이 다 돼가는 사건인데 이 황우석 교수의 이 사건이 영화된 거라면서요? 네네. 네. 그 이 영화 만드신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뭐 우려 같은 거 안 하시던가요? 예, 많이 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앞서 뭐 연출 제의를 받아들이긴 좀 어렵고 워낙 뭐 민감한 소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고사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제작자, 그러니까 기획자는 이거를 이제 뭐 줄기세포의 어떤 진위 여부를 이제 와서 10년이 됐는데 사실 학문적으로는 줄기세포가 없다라는 건 밝혀졌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거를 수면에 올려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논란을 만들 생각은 없었고, 다만 그 당시에 이제 MBC PD수첩이었죠. 그 시사 프로에서 이거를 끝까지 취재하고 방송하는 그 과정에 좀 역점을 두고 싶다. 그래서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그거라면 좀 포커스를 언론 쪽으로 맞춘다면, 네.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과연 그 언론사가 이렇게 줄기차게 취재한 그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취재한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짚어보고자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목이 제보자가 된 겁니까? 사실 제보자는 줄기세포 논문이 없다라는 거 내부 고발자죠. 사실은 연구팀의 팀장으로 예. 일했던 분이 최초에 이제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거라는 제보를 했었고, 예. 거기서 이제 엄청난 진실의 폭로가 이제 출발이 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부 제보를 한 분이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예. 사실은 언론인도 진실을 시청자에게 국민에게 제보하는 제보자다. 네.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이제 제보자라는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영화를 촬영하시다 보면 느끼셨을 텐데요. 당시에 이 제보자 보호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보자가 처음부터 방송국에 제보를 했었던 건 아니고 시민단체 NGO에 제보를 했었죠. 예. 네, 참여연대 쪽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송국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조금 서로 간에 호흡이라든지 말이 좀 맞지 않았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번에 실제 한학수 PD를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만나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취재원, 특히 이렇게 내부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10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영화화한다고 했을 때도 또 역시 그 PD의 어떤 본연의 책임감 그걸로 제보자를 혹시나 이 영화가 제보자에게 누가 되거나 뭐 왜곡돼서 비춰질까봐 끝까지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모습을 보고 네. 이 언론인의 무한 책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제보자가 조금이라도 그 뭐 왜곡되게 그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 제보자 보호에 대한 그 직업윤리, 직업의식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앞에 이제 언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정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엄청 심각했죠. 온 국민들이 다 그 PD를 매국노로 매도하고 정말 혼자 정말 뭐 물론 PD 1위는 아니지만 그 팀이지만 어쨌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춰서 지금의 언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전보다 좀 나아졌다고 보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있을까요? 예. 네. 그렇군요. 너무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이 좀 짧은 시간인데 네. 그때에 비하면 사실은 제보자라는 제 영화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시사 교양 제작국의 PD가 어떤 아이템을 취재하고 선택하고 방송하고 이런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위에서 간섭하거나 조정하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의 PD가 가진 어떤 권한이 막강했고 그런 막강한 권한 속에서 정말 성역 없는 어떤 취재라든지 네. 정말 자유로운 취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10년 사이에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언론이 추락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영화를 봤던 굉장히 젊은 그 당시 PD수첩이나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를 알지 못하는 젊은 기자분들이 제 영화를 보고 그거를 굉장히 허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또 굉장히 좀 놀랐어요. 네. 우리 이제 임순례 감독님은 영화인인데 언론인들 다 그냥 혼내셨는데. 네. 언론인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발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당시 그 황우석 사건은 국가가 또 국민이 믿고자 하는 거하고 진실 사이에 대립이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에도 진실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또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익이라고 부르짖는 내용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익과 진실의 대결도 아니고 사실 국익이 있지도 않아요. 준비세포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익과 진실의 대결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성립하지 않는 건데 성립하는 어떤 가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진실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영화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인데 결국 진실이 담보될 때 그것이 진정한 국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례 감독님은 아주 사회성이 짙은 영화를 많이 만드세요.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남쪽으로 튀어, 와이키키 브라더스 여러 영화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짙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우생순이나 와이키키는 그렇게 사회성이 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 영화 중에 사회성이 있는 거는 사실 남쪽으로 튀어라는 바로 직전의 작품인데 이제 영화를 생각하는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생각하는 기능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영화가 가진 어떤 대중적인 기능도 있고 순수하게 어떤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기능도 있고 또 영화가 가진 기능 중에 제가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좀 사회적인 기능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사회적인 발언들을 담은 영화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사회에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실화 영화는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서 현실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런 뜻입니까?
예, 뭐 사실 뭐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없냐 뭐 계속 뭐 끊임없는 그 뭐 토론을 하고는 있지만 뭐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바꿀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네. 바꿀 수 없기도 하고 그 두 개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보셨거나 또 앞으로 보시고자 하시는 관객들에게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뭐 줄기세포에 관한 영화도 아니고 지금 10년 전의 사건을 모티브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사는 한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영화라는 게 사실은 뭐 영화를 통해서 뭐 많은 생각을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뭐 민주화라든지 한국 사회의 어떤 건강한 성숙함을 위해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언론을 지키는 것은 사실 언론인만이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된 언론을 지지해 주는 건 결국은 그 시청자고 뭐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네. 언론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제보자를 감독하신 분이죠. 임순례 감독이었습니다.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최저임금을 36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집값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고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최저임금을 36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집값.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6825번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 분양 건설사만 배부르게 하는 비현실적인 가격이며 집을 투자와 투기로 인식하는 이상 최저임금으로는 구입은커녕 새도 못 구할 거품이 가득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일본 엔화 가치가 미 달러 대비
110엔을 기록했습니다. 약 6년 1개월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엔화 급락세.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엔화가 싸다 해도 이게 너무 싸다고들 하는데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싼 겁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만에 이제 가장 가치가 낮아졌는데요. 네. 2년 전 이맘때만 하더라도 원엔 환율이 100엔당 1,440원 정도 했으니까 2년 만에 한 33%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희 이제 회사 이제 금융연구원인데 금융연구원이 명동에 있거든요. 예. 명동에 이제 밥 먹으러 나가 보면은 그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관광객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없어요. 일본 관광객이 없고 예. 대신에 요커. 맨 중국 사람들, 동남아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고 또 옛날엔 또 그 배용준 씨가 지금 한류스타 네네. 그 실물 크기 사진 옆에 그 일본 관광의 아줌마들이 사진 서가지고 찍느라고? 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네. 이게 이 뭐 한일 관계를 이제 악화된 거를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게 원엔 환율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화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네, 우리나라 돈이 비싸진 거죠. 여행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국 여행도 앞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과거에도 이 엔저 쇼크가 두세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80년 이후에 보면은 그 엔저 쇼크가 이제 있었다. 지금까지 포함해서 4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쇼크라기보다는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전부 그 직전에 엔고가 있었어요. 엔고가 있다가 그것이 숨고르기 차원에서 떨어지니까. 다시 반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89년에서 있었던 그 엔저가 있었고요. 근데 요것도 이제 89년부터 1년 반 만에 이제 28% 증가했는데 이거 그 전에 85년에서 88년까지 그 플라자 합의로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은 엔화 가치가 50%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000원 하던 환율이 3년 뒤에 500원이 된 거예요. 네. 달러당.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절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숨고르기 성격으로 이제 약간 조금 올랐었던 거고 뼈 아팠던 게 이제 그 95년 고베 지진 나가지고 이제 97년까지 한 2년 반 동안에 그 엔화가 한 50% 가치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때 이제 거꾸로 약간 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제 악화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면서 급기야 이제 97년 말에 이제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전부 엔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환율이 주요 통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로부터의 교훈이 이제 환율은 어디까지나 경제 펀더멘탈하고 잘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뼈아픈 교훈을 줬었죠. 그리고 이제 2005년 말에서 2007년 여름까지 또 엔화가 19% 가치가 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바로 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바로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항상 위기가 온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요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였지. 엔화 환율 이 하락 때문에 상승 때문에 온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요번에 이제 그 2012년 그 아베 수상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쇼킹할 정도로 속도가 빨랐어요. 그 지금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엔화 값이 싸졌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그 직전에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은 일본 환율이 최대로 그 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로 70엔대를 막 1년 반 동안 지속했다든지 뭐 이러다가 그게 지금 110엔대로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110엔대라는 숫자 자체가 옛날과 비교해 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부터
미국도 금융이 망가지고 유럽도 금융이 망가지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전부 일본으로 몰려서 엔화 가치가 막 올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 한 95년부터 2007년까지 한 3년 동안 보면은 엔화 평균 환율이 달러당 115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엔고는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거고 이거가 다시 그 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베노믹스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의 그 엔저 쇼크는. 예. 네. 그 아베노믹스가 뭔데 그렇게 이 엔저 쇼크가 있습니까? 아베노믹스가 뭐 말 그대로 그 아베 씨의 그 경제 정책에 그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거 많이 아니겠습니까? 풀죠.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3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돈을 무제한으로 푼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 일본 열도를 뭐 그 돈으로 덮어버리다시피 뭐 무제한으로 푸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원래 목표는 금년 성장률을 3%로 올리고 네. 또 금년도 물가를 2%까지 올리겠다 이게 핵심 목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성장률 보면은 이제 1, 4분기에는 3%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2, 4분기에는 소비세 세율 인상이 있었고 그 여파로 이제 경제가 많이 위축되는 바람에 전년 대비로 연율로 전기 대비로 연율로 7%까지 감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0.1%밖에 증가를 못 해갖고 3% 목표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그 전망이 많고요. 물가를 보면은 이제 2, 4분기 소비자 물가가 3.6%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가 2%인데. 네. 그래서 이건 초과 달성을 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대부분이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라간 그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소비 세율 인상하고 그 2가지가 대부분이지 아베노믹스가 원하는 2%라는 거는 수요 견인 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요 견인이 물가가 아니라 환율하고 세율 인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아베노믹스는 성장률로 보나 물가로 보나 아직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그 엔저 현상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선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냥 이해를 하고 용인을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으로 자꾸 자금이 몰리니까 일본으로서는 자기 펀더멘탈하고 맞지 않게 엔화 환율이 너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일본 이제 아소다로 부총리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때 그 피해를 감수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그거를 원상태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용인을 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은 그럼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가도 용인을 할 거냐 이건 또 두고 봐야 되죠. 네. 제 생각에는 엔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돼 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뭐 1달러당 뭐 130엔대 140엔대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그 대일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그 적자 압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의 그 높은 엔저는 아마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일본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거죠.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벌써 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자동차보다 도요타 자동차 가격이 싸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0.5 정도에 달한대요. 그 굉장히 경합이 많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엔저가 돼 가지고 이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이익으로 쌓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가격을 낮추는 가격 경쟁에 들어갈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엔화가 이렇게
원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항상 대일 무역 적자가 크게 벌어지곤 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아마 한 1, 2년의 시차를 두면서 대일 무역은 적어도 무역 적자는 더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일 무역 적자는 더 벌어질 것 같다. 네.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일본 상대로 여러 가지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심한 엔고가 있었는데 2008, 9, 10, 11, 12 이 5년 동안에 이 엔화 환율이 굉장히 횡재 같은 거였지 않았나. 굉장히 혹이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게 호재가 이제 없어지고 앞으로를 보면은 엔화 환율은 엔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거든요. 예.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달러 가치 이제 올라가는데 일본 경제는 뭐 여전히 저러고 있으니까 계속 통화를 팽창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엔화 환율은 엔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서 미국과 일본의 그 경제 위치를 보면은 엔화 환율은 자꾸 저평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서 원엔 환율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자꾸 분모하고 분자가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환율을 얘기할 때마다 어려워요. 엔저는 피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알고 계셨을 거고 네. 준비를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 이게 지금 미국하고 달러화하고 엔화하고 또 유로화도 그렇고 이 세 나라의 통화의 환율이 이제 엇갈리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엔화 가치하고 유로화 가치 이제 하락하고 떨어지고. 예.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율만 보면은 원화 가치는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또 경상수지가 또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도 6%였고 금년에도 6%가 된다고 합니다. 네. 6% GDP 6%의 경상수지 흑자는 이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를 보면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 내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이 경제팀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내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수입을 좀 늘려서 경상수지 적자를 규모를 좀 줄이면서 원화 가치가 적절하게 이제 하락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앞으로 국제 환율이 참 변화를 시작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상당히 요동을 많이 칠 것 같은데 우리 경제가 충격을 감내를 하려면 우리 경제 내부에 이제 약점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상당히 그게 취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 때문에 정책을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손발을 묶는 것 같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하루빨리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 경제를 보면은 지금은 그나마 과거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베노믹스가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성공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일본의 재정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본 재정이 국가 채무가 GDP의 240%를 넘는다. 이 정도가 되면 세계에서 최악이죠. 네. 이 가정 경제에 비하면은 연봉 4천만 원짜리인 사람이 버는 씀씀이가 8천만 원이 돼가지고 매년 4천만 원의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까지 진 빚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또를 맞지 않는 한 이게 그 파산을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만 오르면은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경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240%의 빚이 있으니까 국가 채무가 있으니까 금리가 1%만 올라도 매년 2.4%의 이자 지급이 필요한데 네. 그거는 그 정도는 일본의 그 조세 부담률이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1%만 올라도 국세 수입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의 새로운 세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게 되겠느냐. 우리로 치면은 금리가 1% 올랐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제 50조 원의 세수가 어디선가 생겨야 되는데 예. 우리 느낌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경제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해서 정말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이 오르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악셀레터를 밟는 즉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경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취약하고 또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재정 위기가 또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재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네. 점점 커지고 있다. 근데 아베노믹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소비세율 인상 빼놓고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렇게 명확한 일인데도 예. 대책을 안 산 거 보면은 네. 일본의 경제학자라든지 관료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네. 이 모든 거를 망라해서 그 일본의 지성이 마비 상태가 아닌 그런 생각까지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정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앞으로 몇 년 뒤에 한 3, 4년 뒤에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네.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뭐 일본 상대로 그다음에 많이 해왔는데 네.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다각화도 하고 네. 안전성을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36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집값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8251번님께서는 공공개발을 늘려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실수요자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이게 눈이 어두워 서민을 울리는 정책부터 손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또 2444번님께서는 집값이 높은 건지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건지 서민만 힘든 세상입니다라고 적으셨군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2582번님께 주간경향 구독권, 그다음에 7641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혜람, 기술감독 안홍진, 남윤민, 작가 김영희,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